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윌비스에서 전공국어를 맡고 있는 송원영이고, 오늘 이제 국어교육론과 문학과 관련된 학습 가이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할지 방법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경험 사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학생들의 경험 사례도 일부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의 자료가 있긴 한데, 이 설명의 자료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앞에 이렇게 뭐 국어교육론의 임용시험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임용시험의 유형 변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앞장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앞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처음 이 임용시험에 접근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지, 또 처음 접근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난이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채점의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 좀 생략을 좀 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장 부분을, 사쪽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용시험은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가 1차 객관식 체제였었어요. 그리고 14학년도 이후부터서는 서술형 문항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술형에는 서답형이죠. 서답형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서답형에는 뭐 단순 기입형, 예를 들면 문장 형태라든가, 아니면 두 단어 이상의 어구라든가, 또는 한 단어 정도의 기입형 문제라든가, 또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는 이제 문장을 한 4개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서답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2014학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아니 금년까지 이 서답형 체제였긴 했는데, 이 서답형 체제 안에서도 논술형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사라지고, 또 기입형이나 서술형의 숫자나 문항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임용시험의 유형 변화나 이제 제도의 변화들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빼고, 이 성공과 실패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국어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부에서 대학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학문적인 것들의 접근들이 분명히 있긴 해. 있긴 한데, 시험이야. 시험이니까, 시험으로서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좀 해주면, 누가 이 임용시험 공부를 잘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임용시험을 공부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단 2개월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몇 년을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진 않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원 석사, 뭐, 박사,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또는 국어교육론에서 예를 들면 독서교육론, 또는 문학에서 고전시가의 그 전공 영역 안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내가 전문가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게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그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현직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제도인데, 현재의 임용시험, 특히 이제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아니야. 아니, 1년에 한 번에, 그것도 1시간 30분짜리 A형과 B형 또는 교육학 앞에, 해서 이 세 과목의, 전공 두 과목의 교육학 한 과목의 이 지필고사로 뭐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1시간 30분경까지 요 지필고사로 나의 1년간 혹은 내가 대학 학부 4년간 혹은 석사 교대원을 다니시면 6년간 네, 공부의 총 집결의 결과들을 검증해낸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지필고사로서 임용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낸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필고사의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수업시험 및 면접이 있긴 하지만 그 2차 수업시험 및 면접마저도 15분 정도, 또는 20분 정도. 가상의, 말하자면 수업 상황을 제시해서 수업 시연을 듣고 당락이 결정된다? 이것도 사실은 검증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완돼야 돼. 보완돼야 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건 뭐냐면 시험이야. 이건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국어교육론, 문법 또는 문학의 그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하여 전문가야. 이런 것들도 필요 없다. 시험이다. 오직 시험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이 임용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결국 이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임용 기출문제에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요.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부여되고, 그런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제재글도 나오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백석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는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만약 몰랐다면, 그건 예비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좀 의심해야 돼. 그지? 근데 내가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백석의 고향에 무엇을 알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떨어뜨리는 시험이잖아.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점은 감점 채점이 원칙이란 말이야. 일단 4점이 소술형 같은 경우에 4점이 부여된 상태에서 이 조건을 놓치면 감점, 이 조건을 놓치면 감점. 감점 채점이니까 일종의 점수를 안 주려고, 떨어뜨리기 위한 이 시험에서는 결국에는 채점의 편리성을 위한 시험의 조건들이 있어. 그 조건들이 일종의 너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조건 하에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봐. 주어진 작성 방법 내에서 이 작품을 접근해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에서는, 현대시인론, 현대시인, 시빈선. 이것을 이제 학부 과정에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학습하고 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가 10명의 시인의 이름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시인 중 3명을 골라서 시인의 양력과 작품 세계를 논하시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했던 시험 종류라면 여기는 네가 아는 거 써봐가 아니라 이 조건 하에서 이 작품을 분석해봐야 시험이야. 이건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거야. 또 채점하기 위한 거야. 왜냐? 이 조건 자체가 채점을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백석의 고향을 내가 아무리 논문까지 쓸 정도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시험에서 나오는 백석의 고향은 내가 공부했던 백석의 고향과는 결과가 다르다. 아마도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백석의 고향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오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아마 대충 아셨을 거예요. 화자 쪽이에요, 화자 쪽. 화자라고 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 분석하라고 요구했겠죠. 백석의 고향이 뭐 화자 쪽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었죠. 실제 공부를 해보시면 뭐 고향의 의미도 있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뭐 국토나 조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유랑민의 어떤 비애를 통하여 그 민족적인 슬픔을 나타낼 수도 있고 주제론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건과 함께 제재와 작품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이제 분석이라면 두 번째로는 답안이야, 답안. 이게 수능이 아니야. 수능과 유사하다면 어떤 점이 유사하다면 백석 고향을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작품을 분석해봐. 이건 수능과 비슷해요. 수능도 보면은 보기글이 주어져 있잖아. 또 선택지가 있잖아. 그것들이 모두 다 조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대로 분석을 해보라는 건데 수능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답안 구성이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내가 써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수능은 기존에 있었던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뭐 오지선다형에서 최선의 답안을 선택해내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 함정에 있는 선택지와 최선의 선택지 간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두고서 우리가 골라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답안 내에서 함정에 있는 오답과 최선답 사이의 차이의 비교를 통해서 골라내는 선택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답안을 구성해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냐면 이해가 요구되는 것. 이것은 조건에 따른 작품 분석은 이해의 영역이야. 이런 것들은. 이해가 무엇인지 아시죠? 외부에 있는 대상을 인식 주체의 내부로 수용해오는 과정이 이해예요. 맞죠? 근데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이해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제재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는 있어. 이 제재글이 뭐 예를 들면 주제 또는 필자의 의도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는 내가 알고는 있어. 너 말해봐. 네가 알고 있는 이 제재글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 말해봐. 필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이고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봐 라고 하면 그 말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야.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해야 하는지, 어떤 주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소수를 끝맺어야 되는지, 문장과 문장 사이는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이거 표현이야. 그러니까 표현해낸다는 것은 내 머릿속 사고 과정을 일종의 그 한국어의 통사책에 맞춰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건데 그 표현된 그 결과로 채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하게 출제 의도도 파악하고 내가 조건에 따라서 제재나 작품을 분석까지 다 해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바로 이걸 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막상 문장을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주어가 그러니까 어떤 주어로 어떤 부사와 어떤 소수를 가지고서 또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지를 막막해지는 거야. 쓰고 나서도 너무 막연한데? 또는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썼을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 생각을 문장으로 잡아내는 것. 이건 이해하고 표현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임용시험은 이해 능력도 측정하지만 결국 결과로서의 표현, 답안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에 충분하게
어떤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으면, 너 이 문제 이해 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하다. 이 임용시험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주어진 조건과 작성 방법을 놓치고 있는가? 주어진 문제의 테마를 알고 있는가?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는 거지. 학부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내셨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은 알고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거라면 여기 있는 이 임용시험은 알고 있어? 그거 몰라도 돼.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작품. 정수정전. 이번에 이제 고전소설에 나왔었죠. 정말 낯선 작품이야. 이 작품을 네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중요하지가 않아. 이 조건대로만 분석해가지고 답안을 써봐.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또 좁히거나 넓혀야 돼.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건 알고 있어? 이건 몰라도 돼. 이것만 적어. 시험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건에 맞춰서 표현하는 시험. 이 임용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임용시험의 성격에 맞춰서 학습도 하셔야 돼. 학습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전공국어 문제를 가지고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유형 변화의 영향, 뭐 난이도 이런 건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채점하고 나서 올해 시험,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의 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그런 성격이 좀 강했어요. 작년도도 이제 시험을 치르시고 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도 보고, 또 합격한 학생들한테 답안을 한번 복기를 해서 저한테 줘보라 했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12월 31일 날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 합격 1차 지필고사를 통과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건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게,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이 느끼는 체감이잖아? 어려웠다, 쉽다? 그런데, 뭐, 이번 수능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불수능이다, 뭐, 어떻다 하지만,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그려지는 일종의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점수 분포표를 보면 이분들이 느끼는 체감, 이걸 난이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위이지, 중간층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느끼는 문항에 대한 체감인데, 제가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중2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처음 시험을 치르시는 뭐 초수생일 수도 있어. 그런 초수생들이 중2라고 생각한다면 한 1년 정도 이제 임용시험 준비를 해온 거지. 그분들이 시험을 치른 후에 느끼는 거 뭐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못 쓴 건 없었다. 답안을.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고 채점해 보면 점수 차이는 나거든?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 금년에도, 물어봤어요. 한 대여섯 명 정도한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고 나서 통화를 시도했으니까. 거기에서 초수생까지 이제 포함해서 장수생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장수생 정도면 그래도 중상위권 아닌가? 학습의 양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점수가 좀 잘 나와야 할
부분이고 1년 정도 공부를 하셨던 초수생들은 이쪽에 위치한 거 아니야? 학습량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 똑같이 쓸만했다는 거야. 답안을.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점수 인플레가 발생하겠구나. 점수 인플레가 발생하겠구나. 쉬우니까. 6명에게 올해죠. 복귀한 답안을 다 제출하라. 4명이 보냈어요. 2명은 안 돼요, 선생님. 뭐 이러더라고요. 4명 걸 걷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복귀를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복귀를 안 한 이유가 복귀를 하면 할수록 틀린 게 보이니까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난이도는 누구든 다 쓸 수 있을 정도야. 작년부터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작년에 그 임용 출제진으로 들어가셨던 그 교수님이 학부생들에게 나 싸웠다. 누구랑 싸웠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왜 싸웠느냐? 내가 낸 문제를 자꾸 수정을 요구하더라. 왜 수정을 요구하느냐? 어렵다고. 아니, 평가원이 누군데? 평가원의 연구원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평가원에서 연구원 하고 계시다가 교수님을 오신 분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에. 그러니까 뭐 교수님과 거의 뭐 삐까뜨는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임용시험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의욕적으로 문제를 내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내려두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답을 다 안에 이제 주어져서 냈어. 그랬더니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자기 화냈대. 왜 화나느냐? 아니, 이 정도로 답을 다 주어주면 이런 문항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해내는가.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싸웠는데 졌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초수생인 4학년, 그 다음에 직장,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또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임용시험에 이제 제대로 공부도 못 하잖아요. 절대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조차도 일단 시험을 보게끔은 만들어야 한다. 시험을 보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자. 그 안에서 칼채점은 하되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좀 접근하도록 하자. 그런 것을 들었었어요. 학부생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작년도나 금년도도 난이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 여러분들이 아마 문항에 접근하고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딱 뚜껑 열어놓고서 이제 세세하게 복기를 해보면 이건 좀 채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도 해. 그리고 이 조건이나 작성 방법은 놓친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B형 마지막 11번 문제의 흥부전 문제, 올해 아무런 보기 조건이 없어. 그냥 흥부전에 가하고 나만 주어져 있어. 하나는 놀부의 말과 행동이 발화와 행동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흥부의 발화와 행동이 나와 있는 부분을 주고서 구조를 2개 쓰라는 거야. 아무런 보기 조건이 없이. 이거 어떻게 맞춰? 저는 그 문제를 보고서 또 복기된 답안들을 보면 그 구조의 명칭 2개를 쓰는 것조차도 모두 다 4명 다 달라. 그런데 이제 합의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정답이라고 떠도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복귀하신 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몰라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보자면, 이거 칼채점 하게 되면은, 이거 틀릴 수도 있는 문제, 또 맞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 체감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이 중위계층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체감인데, 다 모두 다 답안을 작성할 정도로 쉽지만, 실제로 점수로 나오는 것은 그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쉬워도 점수 안 나올 것은 안 나오고, 또 쉬워도
점수가 깎일 부분은 깎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전공 국어 가운데에서 이제 교과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나왔던 것에 한 예를 들면, 이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하는 부분,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게 뭐냐면, 이건 말씀드리자면, 전공 국어의 영역은 세 가지의 영역이잖아요. 세 가지 영역. 언어 기능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이 있는데, 이 언어 기능 영역 안에서도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화법, 그 다음에 독서, 뭐 장문이 있고, 문학 안에서도 다시 영역별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 안에서도 뭐 형태론, 뭐 의문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역이라면,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교과 내용이라고 불러요. 통칭해서 전공 교과의 내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 교과 내용과 약간 대비가 되는 용어가 뭐냐면 교과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교과 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을 교과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은 좀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what. 근데 교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how야, how. 어떻게 가르치는가.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임용시험의 범주야. 임용시험에서 다뤄지는 대상인 범주인데, 이 교과 교육 파트 부분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야. 그리고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예를 들자면 독서 같은 경우에 독서 영역에서 작년도 2022학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도 계속 작년도네. 금년도에 이 비형 소설형 4번 문제에서 독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라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고, 또 독서 평가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해석과 함께 지도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독서 평가 부분에 2022학년도 비형 소설형 4번 문제. 또 작문 영역 같은 경우에도 그 2022학년도 그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교수학습의 중점을 다면적 피드백, 그 다음에 평가의 중점을 통합성의 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가 장문 문제가 A형 소설형으로 출제된 바가 있어. 그러니까 교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다음 가르친 것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금년도에 독서 문제하고 장문 문제 파트 부분에서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지는 않아.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 독서 문제하고 장문 문제 나왔을 때. 왜냐면 보기 조건으로 다 주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보기 조건만 알고서 적용만 했으면 됐었어. 그런데 막상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임용시험을 학습할 때, 공부를 할 때에는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좀 어려워요.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예를 들면 뭐 화법 교수학습. 이제 금년도에 나왔던 화법 교수학습의 문제가 화법 교수학습의 방법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였었어. 예를 들면 뭐 떠도는 소문들에 의하면 실제적 수행법이 뭐 정답이라고 하긴 하던데, 또 지금 보면 독서나 장문에서도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죠. 이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약 6대 4나 7대 3의 비율로 지필 평가,
지필평가를 할 때, 지필고사를 낼 때, 이게 6문항 나오면 요건 4문항, 이게 7문항 나오면 이게 3문항 정도를 출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1차 지필고사 때.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이제 2차 수업시연일 때는 이게 반대야. 어떻게 반대냐면 교수학습 부분을 수업시연에 7로 보고 나머지 3은 그 교수학습의 과정의 수업시연 장면에서 그 해당되는 단원 내용들을 이해했는지를 3으로 보는 거야. 채점하는 비중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을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법에서 한 문항, 독서에서 소설형 한 문항, 장문에서 소설형 한 문항으로 지금 3문항 정도가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을 출제됐다. 지필고사에서. 근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고 어려워요. 어렵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는 어려워. 근데 문제로 나오면은 알고 있는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공부할 때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화자라든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꽃의 그 작가론적인 맥락에서의 감상 방법이라든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미라든가 이런 내용적인 측면, 이건 교과 내용이야. 무엇을. 근데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쳐봐.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쳐봐. 이건 교수학습 부분이야. 이건 달라. 그지? 문법은 교과 교육이 잘 안 나와요. 문학과 제일 많이 교과 교육이 나오는 게 이 언어 기능 측면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설형 2문항에 기입형에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의 명칭 쓰라는 문제로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출제된 바는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기존 기출문제에서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은 매년 꾸준하게 2-3문항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은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신경 써서 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4번이 뭐가 있냐면 육쪽 부분의 제일 상단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존 기출문제는 신경 써서 보셔야 한다. 이때 이제 기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올해 시험 보셨던 것은 백석의 고향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백석의 고향이 언제 출제됐냐면, 기존의 객관식 기출문제 때 출제된 적이 있어. 그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기출문제가 어떤 테마로 나왔는지, 또 문학이라면 이 작품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임용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같이 보셔야 돼, 같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내가 임용시험을 공부하신다면 내가 좀 알아야만 기출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건 아닌가? 여름 정도로 미뤄두고 지금은 언어 기능 영역이나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자. 그 이제 7월 달부터서 여름방학부터죠. 그때부터서 임용 기출문제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예 1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테마도 그렇고 작품도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6쪽, 그 다음에 7쪽 부분은 지금 이제 금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의 테마와 관련 성취 기준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쪽 부분에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한 임용시험의 2가지 경향을 파악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학습 가이드하고 이제 연관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 지식 자체를 묻고 있는 걸 지식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식형. 지식 자체를 물어봐.
아무런 이제 보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보기가 없이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임용 문제가 있고, 그다음 좀 더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수능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형과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페이지에 펼치시냐면, 16쪽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수능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거야. 어떤 거냐면 임용 기출 문제에서 보기가 이렇게 출제됐다? 수능형이야. 무조건 수능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 그죠? 지식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지.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보기를 통하여 제재나 문학작품을 분석 및 해석하라고 하는 게 수능형이야. 아셨죠? 근데, 임용 문제가 전부 다 수능형으로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야.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너 알고 있지? 그러므로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식형이야. 여기는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의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지식. 수험생의 지식이 중요해. 수험생의 지식이 중요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크게 지식형과 수능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금년에 나왔던 문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국교론 문제인데 이게 이제 금년에 나왔던 국교론 문제야.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학습 독서를 지도하기 위해서 글구조 활용하기 전략을 사용해서 제재를 그다음 나의 활동지를 다음 것처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 교과서에 어떤 제재글이 나와요. 이렇게 제재글이 나오고 나는 이제 활동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구쪽 부분에 그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글 전체에 나타나는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이 무엇인지 쓰고 특성을 설명하고 나의 종합 정리에 전체적으로 활용된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이 무엇인지 쓰고 장점을 서술하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없어요. 보기가 없이 그냥 가글 하고 나의 활동지를 가지고서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쓰고 특성을 설명하래. 그러니까 논점이 단순해. 이 문제의 논점은 뭐야?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과 그 특징 혹은 장점. 그치? 근데 이게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보기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이야,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은 뭐지? 그 다음에 그러한 설명적 글구조의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나 장점이 무엇이지?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어야 돼. 맞죠? 그래서 그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도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는 16쪽에 보시면 금년에 나왔던 문학 문제. 이게 이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야.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기출문제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이미 그 2008년도 그죠? 기존 기출문제에서 2008년도에 그 재구성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이야, 이 작품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그 다음에 나의 김광균의 은수저는 낯선 작품이야.
예. 그러니까 김광균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서 은수저는 참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죠. 왜냐하면 김광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설야라든가 성호부군이라든가 아니면 추일서정이라든가 이게 이미지즘 계열의 작품들로는 알고는 있는데 좀 특이한 작품이지, 이 김광균의 은수저는. 아마도 조금 더 수능 공부를 좀 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 김광균의 은수저가 정지용의 유리창과 유사한 작품.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나오는 작품으로 아마 알고는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야. 나의 지식이야.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는 정주영의 유리창과 유사하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진 화자가 나오는 작품? 그 정도가 이제 나의 지식이야. 근데 이런 나의 지식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면 좀 어려웠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근데 봐봐, 여기 보기가 있잖아, 이렇게. 보기가 있어,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서 이 작품을 분석할 것을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성 방법에서. 그래서 이 보기를 잘 읽어보면, 가 작품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곽재구의 사평력을 참조해서 감상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나 작품은 내적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맥락이 이렇게 나오잖아. 보기에서. 그래서 가작품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봐봐.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내적인 맥락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나고, 작품이 바깥에 위치한 것 가운데 사회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게 가야. 이제 보기글이 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의 작품을 외적인 맥락으로 감상도 해보고 내적인 맥락으로 감상도 해보자. 이게 보기글이야. 근데 이제 외적인 맥락으로 감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누구도 쉽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낸 작품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밑줄 그어진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면의 시행이 위에 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면을 암시하는 시행을 써봐. 그러니까 곽재구의 사평력을 몰라도 돼. 일단 읽어보고, 여기서 읽어봐. 이 작품을 읽어보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면에 해당되는 것, 이거 봐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그것을 찾아 쓰라는 거야. 다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정답에 가깝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서 A가 드러난 시행 하나를 찾아 쓰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야. 이제 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형은 지식형과는 다르게 너가 곽재구의 사평력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곽재구의 사평력을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읽어보자면 답안을 한번 작성해봐. 그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임용시험의 유형, 일종의 나의 지식만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경우와 보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품에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쉽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쉽대, 이게. 이게 쉽대. 맞아요? 그렇지 않지? 이게 어렵지, 사실은. 알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좀 뒤집으면 사실은 어려워해야 하는 게 이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알기만 하면 되잖아. 알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임용시험에서 공부할 내용이 요 정도에서 문제가 나와라고 하면 그래, 이 정도는 그럼 공부하면 되지. 그럼 거기까지 공부했어.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어. 요거 다.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요런 문제야, 요런 문제 때문에. 요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를 다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언어 기능력의 화법 독서 작문에서 또 해당되는 테마들이 아주 잘게 쪼개진다면 그 해당되는 잘게 쪼개지는 테마에 그 관련된 그 지식에서 이렇게 좁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해서 써야 하는지 그것 자체를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 돼.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연차가 좀 쌓이신 2년, 3년, 4년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알긴 알아. 그동안에 나왔던 기존 기출문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교육과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개론서에는 어떤 개론서가 좋은지 다 알아. 알아. 근데 정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는 것을 이 시험 문항 유형에 맞춰서 좁히거나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 여기까지 쓸까? 이거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까. 그치? 요게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수능용 문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상반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한 10번 정도 읽었어. 김광견의 운수조가 올해 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여기고 공부도 했다? 근데 정작에 보기가 나와. 근데 보기를 싹 무시하고 내가 답안을 작성했다? 점수 안 나와 그럼. 보기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채점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있는 보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점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썼던 답안을 쭉 쓰고 나서 보기하고 작성 방법하고 이렇게 대비해 봤더니 빠진 게 있거나 너무 많이 썼거나 해. 그럼 이거 칼채점 할 때 나한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임용이 어렵다 혹은 임용이 쉽다라고 하는 것에 그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려워. 처음에는 그래. 그럼 좀 아는 것을 좀 갖추면 좀 쉬워지지 않겠나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 어디까지 너가 써야 돼? 그 다음에 보기를 알고서 채점 조건에 맞춰서 써낼 줄 알아?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의 영역이죠. 이해. 근데 지금 임용시험 문제는 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알지를 못해도 표현은 해봐. 주어진 보기대로. 그것까지 물어보니 결국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단순하게 내가 몰라서 못 썼다. 그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야. 모르면 알면 되거든? 근데 알고 나서는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삭제시키고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에 맞춰서 쓴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그래, 좋다. 전공 국어는 요 정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이제 전공 국어에 대한 지식은 갖춘 셈이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도 또는 아니면 시험장에 안 가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점수 잘 나올 것이다. 아니야. 그건 기본이야. 6개월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지식을 갖춘 건 기본이고 정작 기출문제에서는 나의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내가 지식을 몰라도 보기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시험 공부, 임용시험을 공부하실 때 염두를 해 두셔야 돼.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기출문제가 있고, 아는데도 표현이 안 되는 기출문제가 있고, 내가 지식도 없고, 표현도 잘 안 되는데, 보기 조건에 맞춰서 쓰다 보니 맞춘 기출문제가 있어.
실제로 그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까지 모르지? 그럼 채우면 돼. 채우면 돼. 지식을.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지식을 채웠고 채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도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가 뭐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보기 조건을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임용시험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학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가 하는 거 써봐.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아는 걸 써보라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다. 왜냐? 시간을 제한시키고 반응을 제한시킨다. 1시간 30분짜리 A형, B형으로 시간을 제한시키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반응까지도 제한시켜요. 그 반응 제한형은 보통 오지선다형, 수능형 문제가 반응을 제한시키는 거야. 그죠? 근데 서답형 문제인데도 반응을 제한시켜. 자유롭게 쓸 것을 요구하지 않아. 요것만 써. 왜냐면 채점의 편리성을 위해서야. 그래서 출제자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응을 제한시키는 문제 형태로 내기 때문에 내가 내고 싶어도, 내가 이런 좋은 교육적인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반응을 제한시키는 문제 유형으로 내주세요라고 하면 탁 걸려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런 시험의 성격을 가졌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격을 위한 팁 25쪽 드릴게요. 나머지 이제 이런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정답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제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설명의 시간이니까 설명의 시간에 맞춰서 좀 할게요. 세상 평등하지 않지. 불공평하지. 세상이 근데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체감하는 때가 언제냐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공부 못했고, 그치? 학교 다닐 때 진짜 내가 공부할 때 드립다 그냥 놀던 애가 갑자기 뭐 대기업에 뭐 합격을 했니, 그제? 또는 뭐 대학원 진학에 해서 장학금을 탔니, 잘 나갈 때. 이상하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학교 다닐 때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임용시험에 이 네 글자도 몰랐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내 친구가 있는데 가상이야. 그 친구는 교사의 꿈을 뭐 꾸지도 않았던 사범대생이야. 그 얘가 평소에 나한테 한 이야기는 나 방송국 아니면은 나 언론사에 취업할 거야. 계속 말했던 사범대 국교과생이 언론사 준비를 했던. 근데 이번에 임용시험 준비를 한 번도 안 했었지. 한번 본다고. 그냥 시험장에 나타났어. 그래? 그래요? 근데 12월 31일 발표를 했는데 난 떨어지고 쟤는 붙었어. 세상이 불공평해. 그게 불공평한 거야. 그 불공평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는데 그래도 그 애가 합격한 이유가 있고 내가 떨어진 이유가 있겠지. 저도 오늘 합격을 위한 팁을 통해서 그런 불공평함에 대하여 저항을 해보자는 거겠지. 첫째, 이건 이제 국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 국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 기능 영역이에요. 요것들인데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어 기능 영역은 학문이에요.
화법 독서 장문은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 개론서 같은 거 사면 그 개론서의 명칭이 이렇잖아. 이렇잖아. 그지? 학부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개론서의 명칭이 이랬었잖아. 화법교육론, 독서교육론, 장문교육론이란 명칭이었잖아. 학문이에요, 학문. 이거는. 학문이야. 그리고 이 학문책에는 기본적으로 학술 용어죠. 전문적인 용어죠. 전문적인 학술 용어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국어교육론, 그러니까 언어 기능 영역에서는 그 화법 독서 장문의 학문적인 학술 용어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그게 어려운 거야. 처음에만. 그리고 이제 그 처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기간 보면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정도면 이 개론서에서 쓰여졌던 전문적인 학술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아닐지라도 들어는 받는가 정도는 될 거야. 이해는 내면화까지 돼야 되거든.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고는 인식 대상을 인식 주체의 내부로 수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내면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신력 들어는 봤냐? 들어봤어. 공신력을 들어봤다. 거기까지가 1, 2개월 기본. 2개월, 2개월 걸려. 그러면 공신력이 무엇이고 어느 때 사용되며 공신력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내면화야. 그런 내면화 정도의 과정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임용시험의 준비는 여기 이제 이 언어 기능 영역만 좀 국한해서 보자면 근데 그렇게 국한하지 않더라도 아마 문법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야. 6개월 정도면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실 거야. 예를 들면 의문론 2개월, 뭐 형태론 2개월, 뭐 문법론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언어 기능 영역도 6개월 정도면 내면화까지 다 될 수 있어요. 뭐 임용시험이 근데 왜 2년 막 3년 막 시험을 보는데도 그렇게 떨어지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6개월 동안 배웠던 나만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성격에 대하여 내가 준비를 못한 거지.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사범대 혹은 국어국문과를 입학할 당시에 수시로 합격했어? 아니면 정시로 합격했어? 수시예요, 정시예요? 네. 수시. 그러면 수시는 내신이잖아. 정시는 수능이잖아. 근데 수시로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잘 알아. 선생님이 그럼 안 가르쳐 준 건 어떻게 하지? 그건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능력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수능이야. 수능이 교실에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신형 인간이 따로 있고 수능형 인간이 따로 있다면 나는 내신형 인간이야. 맞아. 학습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야. 내신형이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좋은 교재를 써야 돼. 내신형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대로 잘하니까. 근데 봐. 임용시험이 내신 시험이냐 이거지. 내가 학부 교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나오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죠? 수능형 인간이 돼야 되거든. 수능의 학습 형태를 내가 갖춰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학부 4년 동안도 그랬고, 고등학교 3년 동안도 난 내신형 학습 인간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수능형 학습 형태를 갖춘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실제 사례가 아니야. 가정사례야. 가정된 사례. 언론사를 취업 준비를 하셨던 학생이 임용시험을 봤는데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 뭐야 이거. 그지? 그런 거는
수능형 학습 형태의 문항이 그 해에 많이 나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공부해야 할 양들은 당연히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교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그 6개월 이후가 아니라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의 성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학습 방법 요거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형 또는 아니면 뭐 내신형에서 수능형 학습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안 가르쳐 준 것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 짧은 시간 동안 막 활용을 해가지고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봐봐. 임용시험 A형 1시간 30분, 12문항. B형 11문항, 전공 영역만. B형 11문항, 1시간 30분.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문항에 8분 정도가 소요돼. 근데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한 4분 정도나 3분 정도 소요되면 나머지 좀 긴 지문이나 긴 작품 또 낯선 작품들이 있는 그런 문항 유형에는 10분 이상이 소요되거든. 근데 읽는 데에만 4분 걸려. 읽는 데에만.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소술하는 데까지 4, 5분 걸려. 그렇다 치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읽어내야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 즉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가지고서 작성 방법대로 써야만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 8분에서 10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또 공부했던 것들의 총체를 동원하여 다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겨있죠. 어떤 건 써야 되고 어떤 건 안 써야 되고 어떤 건 모르겠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조건에 맞춰서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시험이야 이게. 시험의 성격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월 정도면 기본 이론의 개념들은 익숙해져. 공신력, 오케이 내가 들어봤어. 그지? 또는 뭐 글구조, 오케이 내가 들어봤어. DRTA, 오케이 들어봤어. 워크숍 들어봤어. 그게 뭐야?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교육적 상황에서 쓰여? 하고 이제 물어보면 하면 아직 내면화가 안 된 거야.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난다? 그러니까 1월부터 쭉 꾸준히 공부하셨고 한 6월까지 공부하셨다? 그러면 한 여름방학 때 정도? 7월, 7, 8월 정도에는 그거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 뭐였더라? 하고 이제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기는 걸려요. 근데 막상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임용시험의 성격에 맞춰서 자신의 지식을 제한시키거나 반응을 제한시키는 거지 또는 스펙트럼을 넓히거나 또는 이 지식을 다른 지식에 융합하여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수능형 학습 마인드를 내가 갖춰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적용을 해야 한다. 그거는 시간이 좀 길지만 사례를 좀 드릴게. 작년에 그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작두 탔다는 거 알고 있잖아. 베레이터 나왔어, 안 나왔어? 베레이터의 작문 능력 출제가 됐고, 백석의 고향도 내 모고 때 다뤘던 작품이고, 연설에서의 공신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침 튀겨 가면서 외쳤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명에게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중에서 2명은 잘 썼는데, 2명은 잘못 썼어요. 왜 그랬느냐?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문제였어. 왜냐? 연설의 공신력을 외우셨던 경우 케이스가 많죠. 연설의 공신력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성품, 평판, 전문성 이건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공신력의 요소고 나중에 다 배웁니다만 그 외에 뭐 사회성, 그지? 뭐 침착성 뭐 이런 그 5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있어. 공신력과 관련된 그걸 그 엄청나게 이제 외운 거야. 제가 그렇게 침튀겨 가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설의 공신력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나와서 보기가.
근데 그 보기가 연설의 공신력과 관련된 요소가 우리가 외웠던 요소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르게 나왔어, 다르게. 물론 성품 평판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가 좀 달랐어. 근데 그거 활용해서 써야 됐거든? 근데 이 두 명의 학생들은 흥분한 거야. 아싸, 선생님 얼굴이 그려진다 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론서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외웠던 것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가지고 공신력에 답안을 쓴 거야. 근데 정작에 보기 조건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답안을 채점할 때는 맞아. 공신력과 관련된 너의 지식은 맞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제한시킨 이 조건에는 맞지는 않아. 여기 나오는 공신력의 4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를 썼었어야 돼. 그런 점이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개념을 외울 때 탄력적으로 써라. 이것도 말씀드리고 합격을 위한 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출문제 활용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도 강조를 드릴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떤 정리를 해보냐면 자기 파악이라고 하는 게 26쪽에 여기서부터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좀 오랫동안 좀 진행됐으니까 좀 약간 5분 정도 좀 쉬었다 하죠. 자, 지금까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임용이 시험이라는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위한 학습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그 임용 시험은 지식형 시험과 수능형 시험을 모두 다 요구한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지식형 시험인 일종의 가르쳐준 것만 잘하는 학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면 학습 형태도 그랬어. 학습 방법도 그렇고. 그럼 지금 임용 시험의 성격인 수능형 학습 형태나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수능형 학습 형태나 방법만 가지고서는 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식 위에 그 일종의 창의적 능력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암기나 또는 지식 없이 창의적 능력이 있을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상호 유연성들이 발휘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습 형태 혹은 학습 방법, 학습 마인드를 시험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떤 국어교육론 문학과 관련된 기본 이론과 작품을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런 습관이나 어떤 방법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어려워. 그게 뭐냐면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파악, 요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죠.